내 딸 좀 살려주시오. 권력도 돈도 다 가져가시고 제발 딸만 살려주시오. 얼마 전 인도 정부는 삼성을 향해 9천억 원의 벌금을 때리는 발표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14억 시장을 무시하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의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인도 최고위 공무원의 외동딸이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모든 병원이 손을 들었고 마지막 희망은 뜻밖에도 한국에서 찾아왔는데요. 아버지는 권력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서울행을 선택합니다. 딸의 눈물, 아버지의 오열, 그리고 한국 의료진의 손길. 멀어졌던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또 그의 딸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감동 영상이 더 널리 퍼져 한국 의료가 더 널리 알려지게 도와주세요. 또 권력과 돈 다 던지고 딸을 살리려는 인도 아빠를 응원하신다면 아빠. 해외에서 핍박받아도 우리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삼성을 응원하신다면 삼성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준영입니다. 46살, 삼성 인도법인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날, 뉴델리의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제 인생 최악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의 혜택만 누리고 기술은 숨기고 있다. 파텔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타밀나두 주정부의 핵심 실세였죠.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고위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기술 이전 의무화와 함께 특별세 30%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인도 내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은 본사 임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상철 부사장이었죠. 그분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조건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파텔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럴 겁니까? 인구 14억 시장을 포기하고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삼성은 기술로 승부하는 회사이지 협박에 굴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김 부사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파텔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허탈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김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영 씨, 힘들지만 이게 맞는 길입니다. 우리는 굽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일어날 일을요. 사흘 후 현지 직원 라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파텔 장관 딸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뭐라고? 급성 신부전이래요.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적이었지만 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뒤 더 자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8살 라시카라는 이름의 소녀였어요. 델리 최고 병원들을 다 다녔지만 답은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 어렵다. 파텔 장관은 딸을 위해 전국을 뒤졌습니다. 모든 인맥을 동원했죠. 하지만 의학적 한계 앞에서는 권력도 돈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복잡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를 몰아세웠던 그 사람이 지금은 딸 앞에서 무력한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게요. 어느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파텔 장관을 보게 됐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발,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전 협상 테이블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냥 딸을 잃을 수도 있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파텔 장관의 떨리는 어깨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특히 장기 이식 분야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예요. 이튿날 아침, 라지가 또 급하게 왔습니다. 부장님, 라시카 양 상태가 더 나빠졌대요. 의사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고 뭐고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라지, 파텔 장관 연락처 알아? 네. 하지만 왜요? 내가 직접 연락해 볼게. 전화를 걸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파텔 장관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장관님, 삼성 박준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시카 양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에 한번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파텔 장관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왜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아버지시잖습니까? 저도 딸이 있어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사실이었습니다. 제 딸 지수도 18살이거든요. 만약 지수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2시간 후 파텔 장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칠 전 협상 테이블에 그 이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냥 딸을 걱정하는 초조한 아버지였죠. 정말 가능할까요? 일단 연락해 보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요. 제가 먼저 연락한 곳은 서울 아산병원이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김영호 교수님이었어요. 예전에 삼성 임직원 가족 치료 때문에 알게 된 분이죠. 교수님, 급한 상담이 있는데요. 라시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인도에서 보내온 검사 결과를 먼저 봐야겠네요. 우선 팩스로 보내주세요. 1시간 후 김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이식만 성공하면 희망이 있어요. 다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파텔 장관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말했어요. 가능하대요. 하지만 빨리 가야 합니다. 파텔 장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인도 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고위 관료가 한국에 간다는 게 정치적으로 민감했거든요. 비공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파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요. 이틀 후 라시카와 파텔 장관 부부가 조용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공항에서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라시카를 처음 봤는데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붓기가 심했습니다. 파텔 장관 부인은 계속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라시카. 이제 괜찮을 거야. 아산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김영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신장내과, 이식외과, 마취과 의사들이 총출동이었어요. 우선 정밀 검사부터 해봅시다. 라시카가 응급실로 들어가는 동안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파텔 장관은 계속 안절부절 못했어요. 한국 병원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을 만합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장기 이식은요. 사실 그때 저도 불안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한국 의료진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3시간 후, 김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즉시 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적합한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그 말에 파텔 장관 부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희가 모두 검사받겠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장관님께서 가장 적합하십니다. 하지만요?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최소 6개월은 필요해요. 그동안은 격한 업무를 피하셔야 하고, 김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텔 장관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장관인 게 중요합니까? 딸의 아버지인 게 중요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그냥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내일 오전에 수술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에 파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서 대립하던 사람이 이제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파텔 장관을 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의사들은 정말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니까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정치적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냥 2명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수술 전날 밤, 파텔 장관이 라시카의 병상 옆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라시카, 아빠가 널 위해 모든 걸 줄게. 건강히 살아내주기만 해다오. 라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는 더 이상 장관도 정치인도 아니야. 그냥 너의 아빠일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의료진들도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텔 장관은 벌써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하얀 수술복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딸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아버지였죠. 장관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서우셨을 겁니다. 자신의 장기를 떼어내어 딸에게 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라시카도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아빠, 무섭지 않아요? 아니야, 전혀. 오히려 기뻐. 드디어 너에게 정말 소중한 걸 줄 수 있게 됐거든. 파텔 장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김영호 교수님이 오셨어요. 수술 전 마지막 설명이었습니다. 약 12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부인께서는 대기실에서, 저도 여기 있고 싶습니다. 파텔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물론입니다. 수술 상황을 중간중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파텔 장관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라시카. 아빠 믿지? 네. 아빠. 그럼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었어요. 저는 파텔 부인과 함께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파텔 부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의료진을 믿어보세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시간 후 첫 번째 소식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장관님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텔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사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인도에서는 이런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파텔 부인이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6시간째 김 교수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로요. 장관님 신장 적출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라시카 양에게 이식하는 단계입니다. 이식은 제가 하지 않고 다른 교수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이 필수입니다. 남편은 괜찮습니까? 네. 매우 건강하십니다. 회복도 빠를 것 같아요. 그 말에 파텔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8시간째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이식 수술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라시카 양의 몸이 새로운 신장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10시간째 저는 복도를 걸으며 기다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성공할까? 실패할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11시간째 간호사가 웃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2시간 10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철균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파텔 부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성공했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장관님도 라시카 양도 모두 건강합니다. 제 가슴도 뭉클했어요. 12시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들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1시간 후 회복실에서 파텔 장관을 만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는 첫 마디로 이렇게 물었어요. 라시카는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딸이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파텔 장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시간 후 라시카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첫 마디가 걸작이었어요. 아빠 아파요? 아니야. 전혀 안 아파. 너만 괜찮으면 돼. 부녀가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파텔 장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 부장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우리는 분명 적이었는데 적이었던 건 정치에서였고 사람 대 사람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파텔 장관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이 가진 건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온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3일 후 라시카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새로운 신장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김 교수님도 만족해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회복도 예상보다 빨라요. 파텔 장관도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되던 날,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 부장님, 제가 인도로 돌아가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삼성 문제 말입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라시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부종도 많이 빠졌어요.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돌아온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아빠, 정말 안 아파요? 매일같이 묻는 라시카의 질문에 파텔 장관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빠는 너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어떻게 아플 수 있겠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아픔을 참고 있다는 걸요. 간호사들도 진통제를 권했지만 그는 딸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라시카가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산책하게 됐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파텔 장관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와,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라시카가 창가에서 말했어요. 오랫동안 병실에만 있다가 처음 느끼는 햇살이었겠죠. 그래, 따뜻하지. 이제 너도 이런 걸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어. 파텔 장관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김영호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보셨어요. 라시카 양, 컨디션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이죠. 그리고 김 교수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박 부장님 덕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인연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순간 파텔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부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적을 구해줬어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라시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회복된 거였어요. 파텔 장관도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요. 아빠, 우리 한국 음식 먹어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뭘 먹고 싶은데? 장어구이요. 간호사 언니가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 근처 전문 식당에서 장어구이를 주문했습니다. 라시카가 첫 숟가락을 떠먹고는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날 저녁, 파텔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처음에 당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의심했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걸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당신만 했겠어요? 파텔 장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 정말 대단해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어떤 점이요? 인도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동물처럼 봐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 한 가족으로 봅니다. 김 교수님이 매일 와서 라시카 기분이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기술적인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겠구나 하고요. 무슨 뜻인가요?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상에서도 굽히지 않은 거고요. 원칙이 있으니까.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요. 퇴원 전날 라시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고맙. 어려워요. 몇 번 연습한 끝에 라시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다시 올게요. 그때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의료진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김영호 교수님을 비롯해 간호사들, 그리고 수술에 참여했던 모든 의료진이 함께했어요. 라시카 양, 건강 잘 챙기고요. 정기 검진 잊지 마세요. 네, 꼭 올게요. 파텔 장관이 김 교수님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감사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파텔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인도로 돌아가면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삼성을 위해서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라시카가 저에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비행기가 떠난 후에 편지를 읽어봤는데 눈물이 났어요. 박 삼촌,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삼촌이 천사라고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처럼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걸요. 파텔 장관 가족이 인도로 돌아간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부장님, 저 파텔입니다.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장관님, 라시카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매일 한국 이야기를 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부장님, 시간 되시면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이틀 후, 뉴델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파텔 장관은 수술 후 좀 야위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부장님, 먼저 이걸 보세요. 그가 건넨 건 라시카가 쓴 일기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김치를 만들어 봤다. 아직 어렵지만 재미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것 같다. 나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의사가 되겠다고 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요. 정말 기특하네요. 부장님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마음 때문에 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파텔 장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진지한 표情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정말 미웠어요. 오만하다고 생각했죠. 기술은 숨기면서 시장만 차지하려 한다고요. 저희도 오해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알겠어요. 삼성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요. 그가 잠시 멈춤하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뢰 말이에요. 진짜 신뢰가 뭔지 깨달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세금을 올리는 건. 그건 협박이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니라요. 하지만 당신들이 한 일은 달랐어요. 파텔 장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잖아요. 심지어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상황에서도요. 그게 진짜 신뢰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나서겠어요. 어떻게요? 모디 총리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삼성 철수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장관님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딸을 살려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라도 갚고 싶어요. 파텔 장관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맞는 길이에요. 삼성 같은 기업을 잃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 다음 주 파텔 장관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각 부처 장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설득을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알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재무장관을 먼저 만났다고 했어요. 파텔, 자네가 왜 갑자기 한국 편을 드는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가 잃는 게 더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 말인가? 일자리 10만 개, 연간 세수 5천억 루피, 그리고 기술 발전 기회까지요. 파텔 장관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삼성 철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어요. 상공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요한 기술 이전, 정말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인가? 억지로 뺏은 기술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 기술은 사람 안에 있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만이 진정한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각계 인사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텔 장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내일 모디 총리님께 보고합니다. 정말요? 어떤 내용으로요? 삼성 복귀를 위한 정책 변화 제안이요. 특별세 철회, 기술 이전 의무 완화, 그리고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까지요. 총리가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제 딸을 살린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저녁 결과를 알려주는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파텔 장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파텔, 그들이 자네 딸을 살린 건가? 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네, 총리님.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때 모디 총리의 반응이 압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군. 진정한 파트너를 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파텔, 자네 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게. 그리고 삼성 복귀 방안도 구체적으로 준비해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세상은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파텔 장관이 모디 총리와의 면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후 인도 정부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파텔 장관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총리실에서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한국 기업 관계 개선 TF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 철수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책임자가 된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복귀 조건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강압적인 정책을 모두 재검토하고요. 그리고 이틀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정부 고위 관료, 한국 의료진에게 생명 구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의 찬사. 기사 내용을 보니 파텔 장관이 직접 인터뷰한 것 같았어요. 제 딸이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만 한 게 아니라 한 가족의 희망을 되살려 주었어요.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기사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여론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의료진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배울 게 많은 것 같다. 삼성이 떠난 게 정말 아쉽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한 달 후 파텔 장관이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어요. 인도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온 거죠.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이 또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의 위압적인 관료 모습도 아니고 병원에서 봤던 초조한 아버지 모습도 아니었어요. 뭔가 사명감에 찬 사람 같았습니다. 부장님,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로 왔어요. 어떤 일인가요? 삼성 본사와 직접 협상하려고 해요. 새로운 조건으로요. 다음 날 삼성 서초사옥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상철 부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파텔 장관이 회의 시작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난번 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강요였죠. 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갑자기 왜? 제 딸이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파텔 장관이 라시카의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이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 한국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료진, 한국의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특별세 완전 폐지, 기술 이전 의무 철회, 그리고 R&D 센터 설립에 대한 특별 지원까지 준비했습니다. 김 부사장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믿기 어려운 변화였거든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미 총리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파텔 장관과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장관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부장님, 이건 보답이 아니에요.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 딸 일이 계기가 됐을 뿐이지 결국 윈윈하는 길이에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라시카가 자꾸 물어봐요. 한국 삼촌들은 언제 다시 인도에 오느냐고요. 정말요? 네. 자기가 커서 의사가 되면 삼성병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삼성이 인도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다운 순수한 생각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신뢰 기반 파트너십 정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강제적 기술 이전 폐지, 특별세 단계적 철회, R&D 센터 설립 지원, 장기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언론에서는 인도 외국인 투자 정책 대전환이라고 대서특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책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삼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파텔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강요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한 한국 기업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심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파텔 장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부장님,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단순히 한 아이를 도운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 모든 변화가 진정성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어요. 계산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니까요. 인도 정부의 정책 변화 발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라시카였어요. 소포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예쁜 손수건이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부장님께 안녕하세요. 저 라시카예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쓸 수 있어요. 틀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삼촌 생각해요. 그리고 김 교수님, 간호사 언니들도요. 저를 살려준 모든 분들이 천사 같아요. 아빠가 요즘 너무 바빠요. 한국 회사들 다시 오게 하려고 일하고 있어요.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어려서 못해요. 그래도 응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촌, 저 의사 될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삼촌이 저 도와준 것처럼요. 한국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감사 인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손수건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한국 문이에요. 예쁘죠? 빨리 만나고 싶어요. 다음에 한국 갈 때는 한국어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라시카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벅찼어요. 18살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라시카의 편지가 SNS에 올라왔어요. 누가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번역된 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는데 점점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땡큐 코리아, 라시카의 편지, 삼성천사 이런 해시태그들과 함께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각국 언론에서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고위 관료 딸, 한국 의료진에게 생명 구해 적대국에서 받은 은혜, 정책 변화로 이어져 한 소녀의 편지가 만든 기적. 이런 제목들로 말이에요. 특히 인도 현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따뜻한 나라가 되자.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배워야겠다. 라시카가 자랑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달 후,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시카가 인도 현지에서 작은 단체를 만든 거예요. 물론 나이가 어려서 파텔 장관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아이디어는 완전히 라시카 것이었어요. 이 단체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도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파텔 장관이 전화로 설명해 줬어요. 라시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처럼 한국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아이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벌써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라시카 이야기를 들은 인도 기업가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 사회공헌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장님, 라시카 양 이야기가 회사 내부에서도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임직원들이 모금을 하자고 하네요. 모금요? 네. 라시카 양의 단체를 지원하자고 해요. 그리고 라시카 양을 한국에 초대해서 의료진들과 만나게 해주자는 의견도 있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2달 후, 라시카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치료가 아니라 특별한 초대로요.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한 거였어요. 라시카 양의 단체 후원 협약식과 함께 한국 의료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서 라시카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거든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도 맑고 밝았어요. 삼촌, 라시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컸네요. 건강해 보이고. 네.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어요. 의사가 되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와 있었거든요. 라시카의 한국 방문이 벌써 뉴스가 된 거예요. 라시카 양, 한국에 다시 온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를 살려준 나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게 됐어요. 기자들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다음 날 삼성서울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인도 메디컬 브릿지 협약식이었어요. 협약식에서 라시카가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한국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요. 그 말을 들으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행사가 끝나고 라시카가 저에게 말했어요. 삼촌, 저 정말 의사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줄 거예요. 약속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는 거요. 라시카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김상철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영 씨, 회사에 급히 나와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초사옥에 도착했는데 회의실이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어요.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웅성웅성해졌어요. 첸나이와 뉴델리에 새로운 R&D 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공장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함께 지켜낸 경험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도 고위 관료 딸의 생명을 구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업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김 부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준영 씨, 인도 법인 대표로 발령 났어요. 예? 정말요?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15년 동안 꿈꿔왔던 자리였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뉴델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아니라 재진출을 위해서였어요. 파텔 장관이 공항까지 나와서 맞아줬어요.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부장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축하합니다. 장관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건 당신이 보여준 진심 때문이에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라시카가 와 있었거든요. 삼촌, 삼성 다시 왔어요. 라시카, 어떻게 여기까지? 아빠랑 같이 마중 나왔어요. 삼성 다시 오는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며칠 후 첸나이의 새로운 R&D 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인도 정부 고위 인사들과 삼성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기공식에서 모디 총리가 직접 연설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삼성과 인도의 새로운 협력은 바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 아이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배운 소중한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라시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삼촌, 저 이제 의대 준비해요. 정말요? 네. 한국 의대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의대는 정말 어려운데. 괜찮아요. 저 포기 안 해요. 저를 살려준 한국 의사들처럼 되고 싶거든요. 그 아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했어요. 그날 저녁, 파텔 장관과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회가 새롭죠? 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도 못 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신이 전화를 안 걸었다면. 파텔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라시카는 죽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도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운명 같은 거였을까요? 운명이라기보다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선택한 선함이 모든 걸 바꾼 거죠.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후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시카가 정말로 한국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라시카, 축하해요. 삼촌, 저 해냈어요.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아이의 기쁨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한국에 가면 김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도요.
물론이죠.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시카가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삼촌, 저 약속 지킬 거예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삼성병원에서도 일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챗나이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됐어요. 모든 게 한 아이의 생명에서 시작됐습니다. 라시카라는 작은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기업은 제품을 만들지만 사람들 마음에 남는 건 따뜻함입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도 그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파텔 장관의 절망적인 전화.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어 서울에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순간을요.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라시카는 이제 한국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인도에서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런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나눠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선함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라시카가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